필리핀의 한 노인 예언가가 다급하게 2026년 이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전했습니다. 특히 그의 예언 속에는 우리 한국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 전 세계 영성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2026년 지구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엽니다. 필리핀 루손섬 남부에는 바나하우라는 산이 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이 거대한 화산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신성한 기운이 흐르는 곳, 정령들이 숨쉬는 땅이라 불리며 수많은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찾는 영산입니다. 이곳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동굴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데 그중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가장 깊은 곳, 침묵의 동굴이라 불리는 곳에 마테오가 살고 있습니다. 올해로 80세가 훌쩍 넘은 마테오는 50년 전 젊은 시절 겪은 기이한 체험을 통해 미래를 보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가족들이 장례를 준비하던 그날 밤 그의 숨이 뚝 끊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3일 후 관에 들어가기 직전 그는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사후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마테오는 그날 이후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우주의 파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도시의 소음을 피해 바나하우 산으로 들어갔고 50년 동안 하루에 딱 한 끼, 산에서 나는 열매와 물만 섭취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문명과 단절된 채 오직 자연의 흐름과 하늘의 뜻을 읽는 데 평생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 길고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제자들에게조차 말을 아끼던 그가 떨리는 손으로 직접 기록한 양피지를 내놓으며 세상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어서 필리핀 현지의 주술사들과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테오가 본 첫 번째 미래의 광경은 바로 2026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마테오 노인은 깊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 하늘 끝에서 오고 있네.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된 손님이야. 사람들은 그것을 재앙이라 부르며 두려워 떨겠지. 과학자들은 거대한 망원경으로 그것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나라의 높은 사람들은 방공호로 숨어들 거야. 2026년 붉은 꼬리를 가진 거대한 별, 운석이 지구의 뺨을 스치듯 지나갈 걸세.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운석은 지구와 직접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현대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미사일로 요격하거나 궤도를 틀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 운 좋게 빗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충돌 여부가 아니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 운석이 지구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 지구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에너지장, 즉 지구를 감싸고 있던 기운의 보호막이 찢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돌은 없어. 몸뚱이가 부딪히지는 않는단 말일세. 하지만 그 별이 몰고 온 강력한 우주의 기운이 지구의 기운과 마찰을 일으킬 거야. 자네들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지 않나? 돌이 물에 빠지지 않고 수면을 스치고 지나가도 물결은 요동치는 법이야. 2026년 그 운석은 지구라는 호수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걸세. 그리고 그 파장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 마테오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한다고 예언합니다. 그는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병들어가는 지구를 정화하기 위해 하늘이 보낸 우주의 빗자루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랫동안 인간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탁해진 지구의 기운을 운석이 몰고 온 강력하고 새로운 파동이 한바탕 쓸어버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운석이 지구를 스치고 지나간 직후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마테오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이 겪게 될 기이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저 지구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할 것입니다. 다행이다.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말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의 색깔이 달라 보입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미세한 소리들이 귓가에 맴돕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유 없는 어지러움과 구토를 호소하며 쓰러지는 사람들도 속출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리 정밀 검사를 해도 원인은 스트레스 혹은 원인 불명으로 나올 뿐입니다. 마테오는 이것을 두고 영혼의 주파수가 맞춰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때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2026년 그 별이 지나가고 나면 지구의 공기 자체가 바뀔 걸세. 공기가 바뀐다는 건 산소가 변하는 게 아니야.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에너지의 떨림, 즉 파동이 고진동으로 바뀐다는 뜻이지.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무겁고 느린 진동 속에서 살았어. 물질과 돈, 육체의 쾌락만을 좇는 세상이었지. 하지만 그 별이 지나간 후에는 가볍고 빠른 진동, 즉 영적인 기운이 세상을 덮을 거야.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몸이 이 새로운 기운에 아정하라는 몸살을 앓게 되는 걸세. 이러한 변화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마테오가 이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지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나하우산 동굴벽에 수트로 한반도의 모양을 투박하게 그려놓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내려올 때 그 기운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땅이 있어. 그곳은 아주 오래전 하늘이 처음 열렸을 때부터 하늘의 자손들이 내려와 터를 잡았던 곳이야. 그 땅의 사람들은 유독 기가 세고 영적인 감각이 발달해 있지. 흰옷을 즐겨 입고 흥이 많으며 하늘을 공경할 줄 아는 민족. 2026년 이후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이 작은 나라가 세상의 등불이 될 거야. 마테오는 한국이 다가올 영성시대의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026년 운석이 가져올 파동의 변화는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전기가 끊기거나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이나 권력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한국 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 우리는 2026년의 그 거대한 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마테오는 그날 하늘이 붉게 물들고 땅이 진동할 때 절대로 두려움의 먹이를 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공포심은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만들어 새로운 시대의 주파수와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가올 그날의 풍경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잘 듣게. 운석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태양빛이 달라져 있을 거야. 평소보다 훨씬 투명하고 찬란한 빛이 내리쬐겠지. 그때 밖으로 나가보면 알게 될 거야. 거리의 소음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눈빛이 맑아져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평화는 잠시뿐. 곧이어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기 위한 거대한 진통이 시작될 걸세. 자네들이 평생 믿어왔던 통장 잔고, 아파트 문서,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이 종잇장처럼 가벼워지는 순간이 온다네. 왜냐하면 물질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마음이 지배하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야. 마테오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우리가 알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질적인 법칙이 무너지고 영적인 법칙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그의 예언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테오의 예언대로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스치듯 지나가면 세계 각국의 뉴스에서는 인류가 승리했다,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지구를 구했다, 혹은 천운이 따랐다며 자화자찬하는 속보를 쏟아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건물 하나 무너진 곳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으니 사람들은 축배를 들며 안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이 채 잦아들기도 전 마테오가 경고했던 진짜 변화가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마테오는 이 시기를 두고 보이지 않는 비가 내리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운석이 지구의 대기권을 스치며 꼬리에서 떨어뜨린 미세한 우주의 입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처럼 전 세계로 쏟아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사능이나 바이러스 같은 물질적인 오염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초의 순수한 에너지를 담은 빛의 가루이자 잠들어 있던 지구의 영성을 깨우는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운석이 지나가고 며칠 뒤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치 배를 탄 것처럼 땅이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거나 귀에서 삐 하는 고주파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명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평소 건강했던 사람들조차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며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몸이 솜뭉치처럼 무거워지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들은 고개를 갸우뚱이며 신경성입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마테오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새 옷을 입기 위해 헌 옷을 벗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의 기운이 바뀌었어. 아주 빠르고 맑은 기운으로 진동하고 있지. 그런데 사람들의 몸은 여전히 옛날에 탁하고 느린 기운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 멀미가 나는 건 당연한 걸세. 자네들의 영혼이 새로운 지구의 주파수에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증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오히려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네. 그건 영혼이 너무 깊이 잠들어 있다는 뜻이니까. 특히 마테오는 이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날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옛날의 슬픈 기억이 떠올라 길을 걷다 통곡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온함을 느끼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는 이들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구를 덮은 새로운 파동이 사람들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감정의 찌꺼기들을 강제로 끄집어내어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가면이 벗겨지고 날 것 그대로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테오의 예언에 따르면 이때부터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는 직관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변화 속에서 마테오는 유독 한국이라는 나라를 걱정하면서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가 예민하고 빠른 민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기에 2026년 이후 지구의 에너지가 변할 때 그 충격을 가장 강렬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느끼는 이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깊은 슬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는 뇌관과도 같지. 새로운 우주의 기운이 내려오면 한국 사람들의 그 응어리진 기운이 폭발적으로 반응할 거야. 처음에는 화병이 난 것처럼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적 능력에 눈을 뜨게 될 걸세.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한국 사람들은 이미 적응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이끄는 정신적인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지. 마테오가 말하는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능력이나 마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본래의 기능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먼 옛날 인간이 자연과 하나였고 하늘의 뜻을 바로 알았던 그 태초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옛 이야기나 고서에 나오는 신선들이나 도인들의 삶이 이제는 전설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민한 감각이 열리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을 해치거나 속이려 들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남에게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즉시 내 몸이 아프고 내 기분이 나빠지는 즉각적인 인과응보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이나 도덕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뀐 지구의 파동 자체가 악한 기운을 용납하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과도기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마테오는 2026년이 지나고 나면 기존의 가치관을 고집하는 사람들과 변화된 세상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성공의 기준, 즉 돈을 많이 벌고 높은 빌딩을 짓고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물질적인 것에 집착할수록 몸과 마음은 병들어가고, 반대로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은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기이한 세상, 이제 곧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황금으로 치장한 부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쓰러지고, 가진 것 없는 산속의 촌부가 왕처럼 편안한 얼굴로 지내는 모습을. 운석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선물은 바로 공평함이야.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기운을 살 수는 없으니까 오직 맑은 마음을 가진 자만이 다가올 미래의 공기를 숨쉴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의 규칙이 뒤집히기 시작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 부동산, 정치, 경제. 마테오는 이 거대한 구조물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라는 집을 부수고 나오는 것처럼 더 높은 차원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붕괴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직장은 다녀야 하나? 하며 불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통장의 숫자나 아파트 평수가 내 영혼의 평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올가매는 족쇄였음을 알게 되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바람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마테오가 본 2026년 이후의 세상은 물질의 시대가 끝나고 영성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충격적인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물질 세상은 어떤 과정을 통해 힘을 잃게 될까요? 그리고 돈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될까요? 마테오가 바나하우산의 동굴에서 명상하며 본 2026년 이후의 세상은 한마디로 무거운 것이 가라앉고 가벼운 것이 떠오르는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금덩이나 바위가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 집착, 그리고 오로지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심입니다. 반대로 가벼운 것은 사랑, 배려, 상생과 같은 투명한 마음입니다. 마테오의 예언에 따르면 운석이 지구에 뿌리고 간 고차원의 에너지는 거짓과 탐욕이라는 탁한 기운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치 맑은 물에 기름 한 방울이 떨어지면 금방 눈에 띄듯이 이제 악한 마음은 숨길 곳이 없어집니다. 과거에는 나쁜 짓을 하고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모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의 그물이 아주 촘촘해졌다고 말입니다. 2026년 이후 바뀐 지구의 파동 속에서는 행위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순간 심장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신체적 고통이 따릅니다. 반대로 남을 돕고 베푸는 순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알 수 없는 황홀경에 빠집니다. 이것은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바뀐 지구의 자기장에 반응하여 일으키는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돈발을 움켜쥐고 있어 보게. 예전에는 그게 든든한 힘이었지. 하지만 그 시기가 오면 그 돈발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실제로 냄새가 난다는 게 아니라 그 돈에 서려 있는 탐욕의 기운이 내 맑은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말일세. 사람들이 왜 부를 내려놓느냐? 착해져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야. 움켜쥐고 있으면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스스로 놓게 되는 거지. 그렇게 물질의 시대는 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힘을 잃고 소멸하게 되는 거야.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기업, 사람들을 속이는 정치인, 알맹이 없는 업데기뿐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루아침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 거짓말을 하는 순간 대중들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등을 돌립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마케팅 기술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심만이 통하는 파동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죽정이들은 바람에 날려가고 속이 꽉 찬 알곡 같은 영혼들만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물질만능주의의 붕괴가 서구 선진국들에게는 큰 재앙처럼 다가오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기회가 된다는 마테오의 예언입니다. 서양 문명은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물질과 논리, 과학을 중시해왔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근간이 흔들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 민족의 DNA 속에는 예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게 비록 현대에 와서 물질 문명에 찌들어 잠시 잊고 살았지만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하늘을 두려워하고 조상을 섬기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읽어내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어. 그래서 2026년 이후 물질의 힘이 사라질 때 한국인들은 잃어버린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될 거야. 아, 이제야 살맛나는 세상이 왔구나 하고 말이지. 마테오가 본 미래의 풍경 속에서 은행이나 증권거래소는 텅 비어 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물물 교환을 하거나 조건 없이 나누어 줍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것을 주면 언젠가 우주가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을 돌려준다라는 믿음이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테오가 말하는 영성 경제의 시작입니다. 경쟁하고 빼앗는 경제가 아니라 순환하고 상생하는 경제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직업의 귀천도 사라집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맑게 해주는 사람들이 존경받습니다. 농사를 지어 맑은 기운이 담긴 음식을 만드는 농부,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가,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치유가들이 사회의 지도층이 됩니다. 마테오는 특히 한국에서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와 전 세계 사람들을 치유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병들고 지쳐 쓰러질 때 약손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그들은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마음의 병을 고치고 헝클어진 기운을 바로잡아 줄 걸세. 노래, 음식, 말, 그 모든 것에 사람을 살리는 파동에 실리게 되지.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비결이야. 무기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력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켜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진정한 영적 강대국이 되는 것이지. 하지만 이 광어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의 정화입니다. 마테오는 2026년의 변화를 앞두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가올 고진동의 세상에서 우리는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기억하게, 다가올 세상은 투명한 유리알과 같아. 그 속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지금부터라도 거짓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해. 그것이 2026년을 대비하는 길이야. 물질의 시대가 저물고 영성의 시대가 동터오는 지금, 마테오의 시선은 이제 한반도의 더 깊은 곳, 한국의 고대 역사와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향합니다. 그는 왜 하필 한국이 태초의 기운을 간직한 땅이라고 확신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환영 속에서 보았던 흰옷 입은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마테오가 평생을 바쳐 수행한 바나후산의 동굴벽에는 수추로 그린 세계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도는 우리가 흔히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국경선도 없고 도시의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의 강량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에서 유독 높게 마치 심장처럼 펄떡이며 빛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동방의 작은 반도 한국입니다. 마테오는 2026년 이후 펼쳐질 미래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 지도를 어루만지며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말이죠. 그가 본 환영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에서 쏟아지는 새로운 파동을 받아들이고 저장했다가 그것을 정회하여 전 세계로 퍼뜨리는 거대한 에너지 증폭기와 같았습니다. 그는 왜 하필 한국이 이런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는지 아주 먼 태초의 기억을 더듬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신화 속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지금의 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전의 일이야. 하늘의 문이 처음 열리고 별들의 고귀한 뜻을 품은 빛의 존재들이 지구에 내려왔었지. 그들이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저 동방의 산맥들이야. 그들은 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간 안에 잠든 신성을 깨우기 위해 온 하늘의 자손들이었지. 그들의 피가, 그들의 영혼이 지금 한국 사람들의 몸속에 그대로 흐르고 있어. 마테오는 한국 사람들을 흰옷을 입은 빛의 민족이라고 칭했습니다. 그가 본 환영 속에서 한국인들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온순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내면에 잠재된 폭발적인 에너지를 꺼내어 세상을 놀라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신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바람이 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바로 2026년 이후 침체된 지구를 다시 뛰게 할 심장박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석이 지나가고 물질 문명이 힘을 잃으면 전 세계 사람들은 극심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서양의 철학이나 과학이 답해줄 수 없는 이 질문들 앞에서 사람들은 답을 찾기 위해 동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마테오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남의 것을 뺏기보다는 나누고 자연을 정복하기보다는 숭배하며 노래와 춤으로 하늘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억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유전자 속에 잠들어 있던 태초의 기억이 개벽의 시기를 맞아 저절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한국으로 몰려들 걸세. 돈을 빌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배우러 오는 것도 아니야. 그들은 한국의 노인들에게 혹은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물을 거야.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병든 지구와 화해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이지.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웃으며 대답해 줄 거야. 네 안에 이미 하늘이 있다고. 그 단순한 한마디가 전 세계를 깨우는 복음이 되는 거지. 이 시기가 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의 강대국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과거의 미국이나 로마 제국과는 다릅니다. 총칼로 남을 위협하는 패권 국가가 아닙니다. 높은 도덕성과 영적인 지혜로 존경받는 스승의 나라, 형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테오는 특히 한국어의 파동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한국어가 우주의 소리를 가장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주문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좋은 말을 하면 그 파동이 우주 끝까지 전달돼 2026년 이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혈안이 될 거야. 왜냐하면 한국어로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불러야만 바뀐 지구의 주파수와 공명하여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맑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야. 그 언어 자체에 담긴 신령스러운 힘 때문에 한국어가 세계의 공용어처럼 쓰이는 날이 올 것세. 마테오는 이러한 한국의 부상이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이 겪었던 수많은 외침과 고난과 분단의 아픔까지도 이 거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경험해 본 자만이 가장 밝은 빛을 알아볼 수 있듯이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맺힌 한이 승화되어 전 인류를 품어안는 거대한 사랑의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한국인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게으름을 피우거나 다시 물질적인 욕망에 눈을 돌린다면 그 기운은 순식간에 흩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2026년이 다가오기 전 한국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뿌리를 자각하고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인들이여,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그대들이 켜는 불빛 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그대들의 조상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가져왔던 뜻을 이제 전 우주에 펼칠 때가 왔다네. 마테오의 예언을 듣고 있자면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안의 저력과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거대한 운명이 2026년이라는 변곡점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정신적인 지도국이 되어 이끄는 세상, 그 세상에서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테오가 그리는 2030년 이후의 미래 풍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공상과학 영화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로봇이 거리를 활보하는 시끄러운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모습은 아주 옛날 농사짓고 살던 평화로운 시골 마을과 비슷할 정도로 고요하고 차분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영적 기술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문가들도 감히 예측 시나리오에 넣지 못했던 인간 자체가 진화해버린 세상입니다. 마테오는 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과 인간의 경계가 무너진 신인류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인류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소통 방식의 변화입니다. 2026년 이후 지구의 파동이 빨라지면서 사람들의 뇌세포, 정확히는 송과체라 불리는 영적 기관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입을 열어 배고파, 사랑해, 미안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이 내 마음속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텔레파시라고 부르지만 마테오는 이것을 이심전심의 일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각해보게. 시장통에서 물건을 파는 할머니와 물건을 사는 아주머니가 말 한마디 없이 서로 마주보고 미소를 짓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오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분에 좋은 물건을 가져갑니다. 하는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는 거야. 오해가 생길 일이 없어. 말로 꾸며대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2030년이 되면 스마트폰은 박물관으로 사라질 걸세. 기계를 통해 소통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직접 대화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한데 굳이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들고 다닐 이유가 없지. 이런 세상에서는 거짓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어가 됩니다.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사기를 치려 하면 상대방은 물론 지나가던 아이들조차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기운을 즉시 감지합니다. 저 아저씨 마음이 까매요 라고 말이죠. 정치인들의 유세 연장도 사라집니다. 화려한 공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보자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영혼의 이력서가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테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이 검은 사람들은 창피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세상이 온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 없이도 사는 세상, 도덕이 강요가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즉 농사와 산업 현장에도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테오는 2026년 이후의 농업을 파동농법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작물과 대화를 나누며 사랑의 기온을 불어넣어 치우는 방식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벼 이삭을 쓰다듬으며 고맙다, 잘 자라다오 하고 진심으로 기운을 보내면 그 식물들이 춤을 추듯 반응을 해. 병충해가 오다가도 그 맑은 기운에 튕겨나가지. 주먹만한 사과가 수박만큼 커지고 맛과 향기는 천상의 과일처럼 변해. 식물들도 본래 가지고 있던 태초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지. 마테오는 이 시기의 교육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을 학교라는 사각의 건물에 가둬두고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신 숲속에서 들판에서 뛰어놀며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내고 자신이 이 지구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영혼 학교들이 생겨납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른들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어른들은 아이를 가르치려 들기보다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순수한 지혜를 배우려 하게 됩니다. 노인이 아이에게 절을 하는 세상이 올 거야. 육신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그 아이의 영혼이 얼마나 맑고 오래되었는지를 서로 알아보게 되니까. 거칠애나 체면 같은 유교의 나쁜 관습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부처님 대하듯 하느님 대하듯 하는 진정한 예절의 시대가 열리는 거지. 이 모든 병화의 바탕에는 연결감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남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대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숲을 파괴하면 내 폐가 아프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는데 누가 감히 자연을 훼손하겠습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데 누가 감히 싸움을 걸겠습니까? 전쟁은 박물관의 기록으로만 남게 되고 군대는 재해를 복구하고 사랑을 전하는 평화봉사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꿈만 같은 세상이 2026년부터 2050년 사이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마테오는 이것이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우주의 시간표에 정해진 확정된 미래라고 단언했습니다. 단, 이 낙원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사는 입장권이 아닙니다. 바로 변화된 주파수에 내 몸과 마음을 맞추는 노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변화의 파도가 덮쳐올 때 우리 개개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살아남은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강령과 마음가짐에 대해 성현들의 가르침을 빌려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테오가 보여준 2026년 이후의 세상은 꿈같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들어가는 문이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문은 열려 있으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자격은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마테오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거울의 법칙입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말을 지키지 않아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남을 속이고도 발 뻗고 자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이후 운석이 바꿔놓은 지구의 파동 속에서는 이 법칙이 마치 전기 스위치처럼 즉각적으로 작동합니다. 우주는 거대한 거울이야. 네가 웃으면 거울 속의 우주도 너를 향해 웃어주지. 하지만 네가 찌푸리고 욕을 하면 그 욕설이 벽에 부딪혀 고스란히 네 귀로 돌아와 고막을 찢을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그 도끼가 상대방에게 가기도 전에 내 몸의 피를 먼저 썩게 만들어. 반대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 한 번 보내는 것이 산삼을 먹는 것보다 더 몸에 좋은 보약이 되는 거야. 이것은 착하게 살라는 잔소리가 아니네. 살고 싶으면, 아프기 싫으면 남을 사랑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경고야. 마테오는 특히 말 조심을 신신당부했습니다. 말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에너지를 실어나르는 주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 남을 헐뜯는 말, 불평불만은 늪과 같아서 그 말을 뱉는 사람을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반면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와 같은 긍정의 언어는 우리 몸의 주파수를 높여 다가올 미래의 고진동 에너지와 공명하게 만듭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는 말 한마디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 강령은 비움입니다. 마테오는 닥쳐올 환난을 대비한답시고 라면을 사재기하거나 금을 모으는 사람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2026년의 변화는 물질적인 준비로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집착이 강할수록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새로운 기운에 떠오르지 못하고 가라앉게 됩니다. 배가 침몰하는데 보물 상자를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나? 같이 물귀신이 되는 거야. 놓아야 산다네. 마음속에 꽉 차있는 욕심, 자존심, 과거에 대한 후회, 이걸 쓰레기통 비우듯이 싹 비워내야 해. 그래야 그 빈 공간에 하늘이 내려주는 새로운 지혜와 기운이 들어찰 수 있어. 내일부터 당장 집안 정리를 시작하게. 안 쓰는 물건은 남에게 주고 묵은 감정은 용서로 털어버려.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야만 운석이 몰고 올 거대한 파도 위를 서핑하듯 즐길 수 있는 걸세. 세 번째는 나눔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옆집이 굶는데 나 혼자 배부르면 그 밥이 체에서 넘어가지 않는 세상입니다. 마테오는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는 말이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옆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게.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자네의 몸속으로 우주의 기운이 짜릿하게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될 거야.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 뇌에서는 최상의 호르몬이 분비되고 영혼은 가장 밝게 빛나게 되지.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숨쉬게 하는 산소 마스크야.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가 없어 폐가 굳어버리겠지만 베푸는 사람들은 숨만 쉬어도 힘이 솟는 기적을 맛보게 될 걸세. 마테오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본래 정이 많고 나눔을 좋아하는 민족이지만 동시에 급하고 욱하는 기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불같은 성질을 다스려 은근하고 끈기 있는 사랑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조상을 잘 모시고 우더른을 공경하며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감싸는 한국의 전통적인 미덕이 사실은 가장 고차원적인 영적 수행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절에 가서 비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는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정성, 길가에 핀 꽃을 보고 예쁘다 말해주는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늘에 닿는 기도라네. 2026년이 오기 전까지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마음속으로 써보게. 오늘은 바람이 시원해서 감사하고 내일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내면을 채우면 그 어떤 재앙이나 혼란도 자네를 피해갈 걸세. 감사의 파동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니까. 마테오의 목소리는 엄숙했지만 그 눈빛은 자비로웠습니다. 그는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소풍을 준비하듯 자신을 갈고 닦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과거의 낡은 습관을 움켜쥐고 도태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활짝 열고 새로운 시대의 신인류로 거듭날 것인가. 이제 우리의 긴 여정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테오가 본 예언의 끝, 모든 혼란과 정화의 과정이 끝난 후 2050년의 지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을까요?
2026년의 거대한 파동 변화와 그 이후 이어진 정화의 시간을 견뎌낸 인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테오의 환영 속에 나타난 2050년의 하늘은 태초의 그날처럼 티 없이 맑고 공기는 달콤하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매연이나 미세먼지라는 단어는 역사책에서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지구촌 풍경은 평화 그 자체입니다. 국경이라는 선이 무의미해져 여권 없이도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유하려 들지 않기에 다투지 않고 지배하려 들지 않기에 전쟁이 없습니다. 거대했던 도시의 마천루들은 숲으로 뒤덮여 거대한 수직 정원처럼 변했고 사람들은 자연과 하나 되어 숨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마테오는 이 아름다운 미래의 풍경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의 손주를 보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포게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고생해서 건너온 이유일세. 2026년에 그 큰일이 닥칠 때 사람들은 세상이 망한다고 울고불고 하겠지. 하지만 보게, 망한 건 인간의 욕심이고 살아남은 건 사랑뿐이지 않은가? 이제 지구는 어른이 된 거야. 철없던 시절의 장난감을 다 버리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성숙한 행성이 된 거지. 그리고 이 평화로운 지구의 한가운데 전 세계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성지가 있습니다. 바로 동방의 나라 한국입니다. 2050년의 한국은 군사력이 강한 나라도 아니고 경제 규모가 제일 큰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정신의 수도이자 지구의 학교라고 불립니다. 세계 각지에서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부산항으로 몰려듭니다. 과거에는 K-팝을 보러 왔다면 이제는 한국인의 영성을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마테오는 말합니다. 다가올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한 산통일 뿐이라고 위로합니다. 두려움 대신 신뢰를 품고 걱정 대신 희망을 품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미래는 고통이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바나하우 산의 깊은 동굴에서 시작된 마테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의 파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되어 다가올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새 세상에서 우리 모두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언을 맞춘 예언자가 새로운 예언에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거대한 대륙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대한민국의 영토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고 웅장하게 뻗어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인도 히말라야의 수행자가 내다본 2026년 이후의 한국과 중국의 미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누가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신다면 다가올 혼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가슴 뛰는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인도의 성자 리시 아카샤라는 분입니다. 리시는 고대 인도어로 진리를 보는 자, 즉 위대한 스승을 뜻하고, 아카샤는 허공 혹은 우주의 모든 기억이 저장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세속의 모든 욕망을 뒤로하고 히말라야 설산의 동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산소조차 희박하여 일반인은 숨쉬기조차 힘든 곳이죠. 그곳에서 먹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로지 깊은 명상 상태인 산매에 들어 우주의 소리를 듣는 것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카식 레코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에 존재하는 거대한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이 에너지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저장소지요. 리시 아카샤는 깊은 수행을 통해 이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하여 앞으로 지구에 닥칠 일들을 파노라마 영상처럼 생생하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새로운 예언을 급하게 전한 이유는 한단아입니다. 바로 2026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이 시기를 칼라 유가의 끝자락이자 새로운 빛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운명이 전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양의 미래학자들이나 미국의 연구기관들도 수많은 시나리오를 내놓지만 이 노 예언가의 통찰은 차가운 분석을 넘어선 영적인 울림이 있습니다. 그는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알기 쉬운 비유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리시 아카샤가 직접 본 그 미래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예언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여, 들리는가? 거대한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지난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동쪽 하늘을 보았다. 그곳에는 붉은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 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하늘을 찌를 듯 위엄이 있고 입에서는 뜨거운 불길을 뿜어내며 주변을 호령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용이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것이라 믿으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보였다. 그 용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음을 말이다. 겉가죽은 단단해 보이나 그 안의 장기들은 이미 서로 엉키고 병들어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2026년, 바로 이 해가 그 거대한 용이 알아눕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가 터지는 때이다. 리시 아카샤는 중국을 붉은 용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기점으로 그 거대한 용의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균열이 시작된다고 예언합니다. 대지진 같은 자연의 진동일 수도 있고 혹은 믿었던 내부 시스템이 갑자기 먹통이 되는 마비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언가는 특히 물과 돈의 흐름이 막히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도 피가 돌지 않으면 썩듯이 거대한 대륙에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용은 너무 많이 먹었다. 주변의 작은 짐승들을 닥치는 대로 삼키고 감당할 수 없는 덩치로 몸집만 불렸다. 하지만 그 무거운 몸을 지탱하던 다리가 이제 후들거리고 있다. 2026년이 되면 용의 발밑에 있는 흙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공격도 아니다.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이치다. 겉으로는 화려한 잔치를 벌이는 듯하나 그 잔치상 밑에서 쥐들이 기둥을 갉아먹고 있다. 그해 겨울이 지나기 전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영원할 것 같은 벽에 금이 가고 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모두가 목격하게 되리라.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중국 내부에서 일어날 경제적인 충격이나 혹은 각 지방정부들이 중앙의 통제를 따르지 못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도 중국의 미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내부 통제력 상실을 꼽곤 하는데 리시 아카샤의 영적인 통찰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 균열은 한국의 미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용이 힘을 잃으면 그 옆에 있던 봉황이 날아오르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 붉은 용은 어떻게 쪼개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기회를 잡게 될까요? 리시 아카샤는 2026년이 거대한 용이 병들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2027년부터 2032년 사이의 시간은 인류 역사책에 아주 굵은 글씨로 기록될 대격변의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이 무너진다고 하면 큰 분열이나 다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인도의 성자는 고개를 가로접습니다. 그는 아주 독특한 비유를 듭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질 때 폭발이 터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물길 하나가 댐의 밑바닥을 계속 파고들다가 결국 스스로의 무게를 못 이겨 와르르 주저앉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미래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시 아카샤는 깊은 산맥 속에서 용의 모습이 기괴하게 변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의 중국을 머리가 5개 달린 용으로 묘사합니다. 하나의 몸통에 하나의 머리가 있어야 정상인데 갑자기 목이 5갈래로 갈라지며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으르렁거리는 형국입니다. 보라, 하나의 명령이 더 이상 땅끝까지 닿지 않는다.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5이니 걷지도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다 결국 찢어지고 마는구나. 리시 아카샤의 예언에 따르면 2028년을 전후로 중앙정부의 통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부유한 남부지역이 사실상의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들은 중앙에 세금을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살 길을 모색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머리의 반란입니다.
뒤이어 서쪽 지역에서도 억눌려왔던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되찾으려는 평화롭지만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머리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이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하면서 거대했던 중화라는 붉은 담장은 소리 없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피를 보는 다툼이라기보다는 한 지붕 아래 살던 대가족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짐을 싸서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는 분가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북쪽, 즉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 인접한 동북 삼성 지역입니다. 리시아카샤는 이곳을 버려진 꼬리이자 새로운 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쪽이 불을 움켜쥐고 문을 닫아버리자 가난하고 추운 북쪽 지역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집니다. 중앙정부의 지원마저 끊긴 상황에서 이곳의 치안과 경제는 급격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갈 곳 잃은 북쪽의 주민들이 살려달라고 손을 뻗는 곳이 베이징이 아니라 바로 동쪽에 빛나는 등불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북쪽의 차가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춥다. 그들은 옛 주인을 원망하며 새로운 보호자를 찾는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동쪽에서 들려오는 풍요의 노래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넘치고 사람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용의 꼬리가 잘려나간 그 자리에 옛 기억을 가진 땅들이 스스로 동쪽의 나라의 문을 두드린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백성들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움직이는 거대한 민족의 이동이다. 이 대목이 바로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예언입니다. 중국의 분열은 필연적으로 주변국에 엄청난 파장을 미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던 만주 지역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틀에서 떨어져 나올 때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번영한 한국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래 전략가들조차 중국 분열 시 만주 지역은 한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리시아카샤는 이를 영적인 시각에서 오래된 인연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2030년 무렵이 되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5갈래로 찢어진 중국 대륙은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지고 그중 만주를 포함한 동북 지역은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과 주민들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가까운 나라의 손이라도 잡을 것인가. 이때 대한민국은 단순히 경제만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성숙한 어른의 나라로서 그들을 품어 안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가가 말한 영토의 확장입니다. 총 한 번 쏘지 않고 탱크 한 대 보내지 않고도 국경선이 넓어지는 기적은 바로 덕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2026년 이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북한은 이미 남한과의 연방제나 과도기적 통합 과정을 거쳐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만주 벌판까지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중국 북부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중앙의 지원이 끊기자 생존을 위해 한국 경제권에 편입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이 그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그들에게 식량을 납니다. 화폐 또한 한국의 돈이 그 지역에서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서류상의 국경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생활과 경제, 문화의 국경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시아카샤가 말한 영토의 거대한 확장입니다. 굳이 내 땅이라고 깃발을 꽂지 않아도 그 땅의 사람들이 한국의 법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035년부터 2040년 사이 세계 지도 제작자들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어디까지 표기해야 할지 애매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주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인 투표나 청원을 통해 한국의 보호령이나 자치구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국제환 역시 분열된 중국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의 리더십을 지지하게 됩니다. 리시아카샤는 이를 영적인 시각에서 오래된 약속의 이행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민족의 터전이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 억지로 뺏은 것은 언젠가 다시 뺏기지만 덕으로 얻은 땅은 영원히 그대의 것이다. 동쪽 나라의 지도자는 넓어진 땅만큼이나 넓은 가슴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굶주린 자에게 밥을 주고 떠도는 자에게 집을 주니 그 명성이 서쪽 사막까지 울려 퍼진다. 이때 비로소 한국은 아시아의 호랑이를 넘어 세계를 품는 거대한 봉황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대륙으로의 진출이 총성 한 번 없이 오직 우리의 국격과 도덕적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예언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줍니다. 갑자기 늘어난 땅과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정치를 잘하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리슈야카샤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물질적인 영토만 늘어나는 것은 다가올 영적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그릇을 키우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2040년 대한민국은 만주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관문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땅의 넓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정착되자 인류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혼과 정신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리 슈아카샤는 다가올 2041년 이후를 다시 열리는 하늘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태초에 순수한 정신 문명이 부활하고 한국이 전 세계의 영적 스승이 되는 그 신비로운 미래, 과연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2026년 중국의 변화로 시작된 격동의 세월을 지나 2040년에 이르면 우리는 외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리 슈아카샤는 진정한 변화는 땅의 넓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빈 공간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2040년대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세상입니다. 몸은 편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더 고독해지는 시기죠. 물질은 넘쳐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인 공허함이 깊어집니다. 이때 세계의 지성들이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시선을 돌리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리 슈아카샤는 이 시기를 오래된 지혜의 재발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명상 중에 동방에서 은은하고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와 차갑게 얼어붙은 세계인의 가슴을 녹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대들이여 보라. 서양의 과학은 달에 깃발을 꽂고 질병을 정복히 했으나 정작 사람 마음속의 외로움은 해결하지 못했다. 2040년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더 빠른 것, 더 비싼 것을 찾지 않는다. 대신 마음이 편안한 것, 서로 연결되는 것을 갈망하게 된다. 그때 최첨단 기술 속에 살면서도 아주 오래된 공동체의 정을 잃지 않은 민족이 주목받는다. 그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서로 남남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문화 속에는 경쟁보다는 조화가,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정신, 그리고 밥은 먹었냐고 묻는 특유의 따뜻한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리 슈아카샤는 이것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미래 인류가 정신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말합니다. 개인주의가 극에 달해 옆집에 누가 죽어도 모르는 삭막한 세상에서 한국인 특유의 끈끈한 유대감과 상생의 정신이 전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치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2043년경이 되면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정신적 힐링 허브로 떠오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러 유학을 갔다면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러 옵니다. 그들이 배우고 싶은 것은 거창한 종교가 아닙니다. 최첨단 도시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더른을 공경하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국인들의 삶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서양의 심리학이나 뇌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채워주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의 오랜 전통과 문화가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리 슈아카샤는 인도의 수행자로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듭니다. 나의 고향 인도에도 요가와 명상이라는 훌륭한 전통이 있다. 이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준다. 하지만 한국의 에너지는 다르다. 한국은 펄펄 끓는 용관초처럼 역동적이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과 한을 겪었지만 그것을 주저앉아 슬퍼하는 대신 흥과 에너지로 승화시켰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너무 지쳐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력이다. 한국인들이 가진 그 끈질긴 생명력과 역동적인 영성이 야말로 병든 지구를 다시 뛰게 할 심장이 될 것이다. 참으로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겪어온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힘이 미래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의 끝에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를 묻게 되고 그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우리네 삶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우리 문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세계인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한국의 정서에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2026년 이후의 변화가 우리의 영토를 넓혀줬다면 2040년대의 변화는 우리의 국격과 행복의 질을 높여주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완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몸집만 커진 나라가 아니라 내면이 꽉 찬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개개인은 당장 내일부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나라가 잘 된다고 가만히 있어도 내 삶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예언가는 이 좋은 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다고 말합니다. 리시의 아카시아는 깊은 눈으로 우리를 응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여 귀를 씻고 들으라. 지난 수백 년간 너희는 움켜쥐는 것이 힘이라고 배웠다. 내 곳간을 채우기 위해 이웃의 담장을 넘었다. 하지만 곧 세상이 바뀐다. 무거운 마음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 욕심, 미움, 질투 같은 무거운 돌덩이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하는 일마다 막히게 될 것이다. 반대로 손을 펴서 남에게 주는 자, 내 밥그릇을 덜어 배고픈 이를 먹이는 자는 우주의 기운이 그를 도와 들이지 않아도 곳간이 차고 넘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강조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말들이 그저 도덕 교과서에나 나오는 좋은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리시 아카시아는 예언합니다. 2026년 이후 다가올 미래는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는 우주의 법칙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하여 힘든 노동은 로봇이 다 해줍니다. 사람에게 남는 것은 시간과 관계뿐입니다. 이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은 고립되어 외로움 속에 병들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 특유의 정으로 이웃을 챙기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그 마음을 되살리는 분들은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한국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우리 민족의 DNA 속에 바로 이 상생과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2050년의 한국 거리, 만주벌판에서 온 젊은이와 서울의 노인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서로 피부색이 다르고 고향이 달라도 한국어로 대화하며 서로를 형제처럼 여깁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촌스러운 취급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가 그 사람의 명예가 됩니다. 리시 아카시아는 이것이 태초의 세상, 즉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울리던 지상낙원의 모습과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껍데기는 가고 진짜 알맹이만 남는 좋은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셔야 합니다. 길가의 빈 꽃을 보고 예쁘다 말해주고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하는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다가올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주의 이치에 맞게 살아서 나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라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인도의 성자 리시 아카시아의 눈을 통해 2026년 이후 펼쳐질 놀라운 미래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히말라야의 설산에서 시작된 그의 목소리는 중국 대륙의 거대한 변화를 지나 만지벌판을 넘어 마침내 우리 한반도의 찬란한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짤막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되짚어 볼까요? 다가올 2026년,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거대한 용의 내부에 균열이 생기며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 혼란의 시기에 남들은 문을 닫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문을 열어 잃어버린 북쪽의 형제들과 만주의 옛 땅을 덕으로 품어 안게 됩니다.
2040년대에 이르면 우리는 단순히 영토만 넓은 나라가 아니라 물질의 공허함에 빠진 인류에게 마음의 평화와 상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진정한 세계의 어른, 정신적인 지도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2050년 마침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태초의 평화가 이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마치 꿈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리시 아카시아는 마지막으로 침묵 수행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을 한국인들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동쪽의 등불을 지키는 그대들이여,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으라. 세상이 뒤집히는 것은 너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본래의 높은 자리로 올려놓기 위한 하늘의 배려다. 겨울이 추울수록 봄에 피는 매화 향기가 짙은 법이다. 지금 너희가 겪는 갈등과 어려움은 거대한 도약을 위해 무릎을 굽히는 과정일 뿐이다. 한반도에서 솟아오른 빛이 지구를 감싸고 전 세계 사람들이 너희의 말을 배우며 너희의 웃음을 담고 싶어하는 그날이 온다. 너희는 새로운 세상의 심장이다. 그 심장이 힘차게 뛸 때 인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낄 것이다. 부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날은 도둑처럼 오지 않고 아침 햇살처럼 당당하게 올 것이다. 이 성자의 말씀처럼 한국의 미래는 이미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예언가와 석학들이 입을 모아 2026년을 주목하고 한국의 상승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이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쌓아온 선한 마음과 끈기에 대한 하늘의 보상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다가올 그 거대한 운명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성하는 벽돌이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기를 바라며 저는 더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I like the look of these guys. This is cool. Y'all like these? Oh, yeah, that's cool. Joe Montana. Fred Taylor. Also, he'll be lost to time, but very underrated. Let's keep, we'll keep the legends separate. Phil Simms. Analyst now. Justin Herbert. I got so excited because this card looks awesome, but it's JJ Dookie McCarthy. This is a sick looking card, Airborne Prism. That's cool though. Y'all see that? I want something